오늘은 이경민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오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지금 웅달님 되게 오랜만에 뵈서 네. 기분이 좋은데 최근 시장 상황들이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2,900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등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멀지 않은 시점에 좀 상승 전환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3,000을 바로 넘는 그림은 또 어렵고 되게 복잡한 시장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900을 목전에 네. 두었던 코스피가요. 이제 한 2,750선까지 레벨 다운이 되었습니다. 네. 그 최근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순항을 하던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채권금리 등락이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좀 2,900 넘는 듯 하다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는 와중에 미국 특히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급락 반전을 하면서 좀 약세 압력을 높여갔고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가 좀 세게 들어오면서 좀 조정이 좀 과해졌다 격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 장중 2,750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거는 좀 과도한 좀 언더슈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이런 변동성을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사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이슈가 네.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희대의 역대급 사진이죠. 퓰리처 네. 사진이라고. 진짜 네. 제가 저걸 보고선 만약에 네. 막 테이블에 숨고 누워있고 그런 사진이었다면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사진이 나오면서 맞아요. 저때 트럼프 당선 확률이 70%를 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가 세게 들어왔고 또 아이러니하게 16일 날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랑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장에서는 임팩트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지난주죠. 그러니까 7월 셋째 주 S&P 500 수익률 보시면 반도체 장비가 8% 빠졌어요. 와. 8.8% 빠지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보면은 성장주 또는 IT 수출주들은 엄청나게 하락했고 반대로 은행 내구 소비재 에너지 이런 업종들은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1일 날부터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꺾였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가세하면서 여기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까지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거지 트럼프 이슈가 이 시장을 좌지우지했다라기보다는 좀 조정 양상을 보이는데 좀 과격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요 위에 그림 보시면 이머징 증시, 선진국 증시 전반적으로 다 IT 그리고 통신 서비스에 인터넷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재밌는 그림은 만약에 트럼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신흥국 IT가 선진국보다 훨씬 더 못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들어온 게 7월 15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때는 더 올라가기도 했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조정 양상을 거치는 와중에 좀 격하게 만들었던 변동성을 더 증폭시켰던 변수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여기 재밌는 그림인데 자 4.2였던 채권금리 4.5까지 끌어당겼던 것도 트럼프 때문이라고 합니다. 1차 대선 토론 직후에 트럼프가 우위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커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관세도 부과하고 재정도 확대하고 그래서 그리고 달러도 좀 더 올라갔죠. 근데 이번에는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돌면서 금융시장에 돌아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반영이 되면
같은 이슈의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는 환율인데요. 환율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달러가 지난주에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이건 유로 약세 때문이었지 트럼프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유로 약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ECB가 금리 동결을 하고 일부 금리 인하 기대가 약간 후퇴하면서 유로화가 좀 반등을 하면서 유로화가 살짝 밀려나면서 달러가 좀 반등을 했을 뿐이지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마어마한 금융시장 전체적인 영향들을 미쳤을까?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심리적 수급적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 그런데 자꾸 이게 뭐 절대적이다라고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2000년 왜 이렇게 급락해요? 바이든이 사퇴해서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반등했으면 왜 그랬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사퇴해서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흐름대로 가는 과정에서 좀 시장의 해석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편한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언더슈팅인지 오버슈팅인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놓치면서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면은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시장은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심을 좀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저희가 그 정치적 이슈, 네, 그 네. 미국에 있는 정치적 이슈 이벤트에 굉장히 맞아요. 몰입된 감이 없지 않아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네.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영향은 있어요. 네. 분명히 있어요. 네.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 그림 보시면 네. 2016년이 더 드라마틱했잖아요. 네. 2016년 7월 8월만 하더라도 힐러리가 되지 무슨 트럼프야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에 하나 되면 야씨 다 망하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9월달 되면서부터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오고 막 붙으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불안감에. 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이 결정된 시점을 저점으로 시장이 쫙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때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국 증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S&P 500도 올라가긴 했지만 코스피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둘 간의 격차가 좁혀졌거든요. 이거는 트럼프랑은 뭐 다른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2016년 말에 달러 강세, 올드 이코노미 부활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보시면은 10월, 11월 달에 달러는 반등하긴 했지만 트럼프 당선이 결정된 이후에 달러 인덱스는 108에서 103포인트에서 88포인트로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럼 워낙 감세라는 거잖아요. 네, 네. 와. 그리고 또 하나는 올드 이코노미, 산업재, 소재, 에너지 10월, 11월 달엔 좀 반등하고 IT가 좀 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방향성이 결정된 이후에는 에너지는 완전히 폭락을 했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플랫한 그림, 그냥 IT가 시장을 다 들어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선거나 정치적 이벤트 이슈가 출렁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방향성을 꺾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트럼프 트레이드다, 바이드노믹스다, 뭐 해리스가 뭔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움직임 자체가 이 추세를 바꾸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추세적인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이 변수로 인해서 정치적 이슈 이벤트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 그럼 사야 되는 거겠고. Buy the dip. 네. 만약에 네.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네.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무조건 이제부터는 뭐 IT는 안 되고 반도체는 안 되고 전기차는 안 되고 신재생에너지는 안 돼라고 보기는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치적 이벤트 이슈를 활용을 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여기에 너무 몰입돼서 모든 것을 그걸로 해석하기 조금은 과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랬죠. 트럼프가 대선 토론에서 이겼다고 나왔을 때 미국 선물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트럼프가 시장 친화적인 트럼프가 우위를 보임으로 인해서 미국 선물 지수가 올랐다. 네. 그 다음에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또 밀렸거든요. 네. 증시가. 그랬더니 트럼프 때문에 증시가 빠졌다.
그냥 증시 등락에 따라서 그냥 트럼프 이슈를 계속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과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며칠 전에 이제 빅테크가 크게 빠지고 네. 다우존스가 또 막 오르기도 오르고 했잖아요. 뭐 정신이 없었죠. 그거는 하나의 그냥 순환매 정도? 음, 비싸니까 팔고 그쵸, 뭐 이런 그쵸.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네. 시장 흐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AI 반도체가 너무 많이 강했죠. 맞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쉬지도 않고 나스닥이 올랐다가 최근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시장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려면 나스닥이 빠지는 것만큼 다우랑 S&P 500 그리고 뭐 러셀 2000 다 빠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연초 이후 7월 10일까지 강했던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네. 그 다음 S&P 500 러셀 1000도 마이너스고 러셀 2000, 러셀 3000도 마이너스인데 가장 못한 러셀 2000이 강하게 반등했고 뭐 다우도 반등세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기보다는 네. 심리는 살아있는데 쟤는 좀 과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순환매가 나타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꺾인 시점이 6월 CPI가 나오면서였어요. 네. 6월 CPI가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꺾였다. 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는 다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흐름이라서 여기서부터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최근 또 다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그동안 여기 보시면 요 짙은 색이 나스닥이거든요. 네. 나스닥이 빠지는 동안에 러셀 2000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같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우도 러셀 2000도. 네. 그리고 한때는 러셀 2000이 더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나스닥 강세, 러셀 2000 약세 흐름들이 반작용이 나왔다면 지금은 다시금 동조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PER이 아직까지 높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30배를 넘나드는 게 조금 꺾였고, 그리고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 갭이 나스닥 대비 러셀 2000 상대 강도가 이렇게 쫙 빠졌는데 여기서 급반등을 하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급격한 가격이 벌어져서 너무 오버됐던 부분들은 정상화되는 과정은 일단락되면서 저는 뭐 일단은 뭐 러셀 2000 나스닥 순환매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러셀 2000 계속 갈 수 있어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은 언제부터 이게 꺾였냐 하면 2023년, 22년, 23년 지나면서거든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7년, 18년, 20년, 21년, 22년까지는 러셀 2000 이익 모멘텀이 나스닥보다 셌어요. 살아 있었네요. 네. 근데 23년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거죠. 24년에도 마이너스고 음. 25년에는 반전이 돼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여기 보시면은 분기별로 보면 나스닥은 플러스 성장,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는데 러셀 2000은 아직까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러셀 2000이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긴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가격계 매우기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나오면 네. 순환매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트레이드인데 트럼프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고점권을 다시 향하는 정도였고 오히려 트럼프 당선 확률은 69%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영향력이나 트럼프가 미치는 파급력이 이제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순환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는 좀 어느 정도 점차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치 이슈가 저희가 막 염려할 만큼 아주 심각하게 뭐 시장 끝났다 이렇게까지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래도 또 지난 일요일에 또 큰 이슈가 하나 또 생겼잖아요.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네.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또 분석이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 그 경로가 어떻게 될지, 과정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 해리스 부통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시간이 얘기도 없기도 하고 다른 후보들과의 지지율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밑에 먼저 보시면은 바이든보다는 좀 나아요. 해리스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지율 격차는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격차는 3%포인트인데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격차는 1.9%포인트. 네. 그리고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은 굉장히 붙은 그림, 그리고 이기는 데선 더 이기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의 당선 확률은 20 몇 프로밖에 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바이든이 그렇게 사퇴 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언론 기사에서는 트럼프 당선 확률은 60%를 넘는데 바이든은 10%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공화당의 확고한 후보였고, 민주당에서는 바이든과 해리스가 교체설이 나오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둘이 양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바이든하고 해리스하고 당선 확률을 합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좀 격차가 벌어지긴 했지만 그동안에는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줘 왔고, 자, 지금은 해리스 바이든이 사퇴를 결정한 이후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이 바이든 걸 흡수하면서 41%까지 올라왔어요. 오,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해리스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은 좀 결정될 때까지 등락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자라는 방법이 결정될 때까지는 좀 등락은 있겠지만, 뭐 여기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커지는 그림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나이든 컨셉을 그동안은 바이든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갖게 생겼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트럼프도 79세입니다. 맞아요. 네. 해리스는 59세. 네. 그리고 젊은 흑인 여성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또 한번 대선 토론이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좀 흐름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말 되게 잘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기대감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감이 낮은 만큼 서프라이즈. 네, 그런 기대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는 트럼프에 끌려가던 민주당의 스탠스가 지금은 판을 바꿀 만한 계기는 마련됐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해리스 부통령으로 결정되면 좀 시장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예정돼 있는 대선 이벤트들이 그렇게 시장을 뒤흔들기보다는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해리스의 존재감이 이제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막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이렇게 증폭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은 좀 진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현 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데노믹스를 계승하는 연결해 나가는 그러면은 정책의 연속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의 불안감들은 좀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존의 바이든이 해왔던 정책들을 다 뒤집는 거거든요. 정책들 한번 보시면 완전 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리스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은 좀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어떤 섹터를 저희가 조금 보면 좋을까요? 자, 요게 정리를 드린 건데요. 해리스가 부상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바이데노믹스랑 맥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뭐 공약도 있지만 요 밑에 먼저 보시면 민주당의 스탠스를 보시면은 기후,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데노믹스를 보면은 IRA 법안, 칩스 액트 뭐 이런 것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증세, 규제 강화 뭐 이런 쪽들이라서 기존의 흐름들을 바꾸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국 제재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 강도 측면에서 트럼프보다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시장을 괴롭혀왔던 변수들이 좀 완화되는 그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트럼프 당선, 트럼프 재선 시나리오가 강하게 유입되었던 7월 셋째 주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인데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뭐 기술, IT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했는데 이 업종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화학, 철강, IT 가전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고 자동차, 반도체, 기계 이런 애들이 많이 밀렸었거든요. 네. 이런 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7월 셋째 주 수익률과의 정반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저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들이 반등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장님께서 보실 때 뭐 미국 경제가 막 부러진다. 네. 뭐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뭐 음, 이런 이야기들은 네. 뭐 한 1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안 보시는 건가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있죠. 낮다고.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음, 거기에 맞는 대응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특히 지금 연준이 고용이 망가지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는 그림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금리나 더 많이 할 수도 있겠고, 금리 폭도 높고. 네, 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러네요. 저는 경기 둔화와 통화 정책 간의 균형감이 되게 잘 맞춰지지 않을까. 물론 잠시 이 균형감이 깨질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통화 정책은 더 완화적으로 갈 거고 경기가 단단해진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은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사이클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경기 침체로 안 가는 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지만 경기 침체로 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좀 시장을 지탱해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네. 중국 이슈 여쭤보겠는데 트럼프가 막 관세 200% 막 얘기하고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중국을 정말 악마화하고 있는데 그쵸. 그런 발언을 또 쏟아내고 있는데 그 최근에 보니까 그 공산당 회의에서도 네, 그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맞아요. 그래서 이 중국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저는 좋은 그림들이 향후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작년 7월로 돌아가서 보면 7월부터 중국이 엄청나게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었고 네. 11월 달에는 재정 드라이브를 걸었고 2월 달에는 지준율이나 3월 달에는 금리나 그리고 어제도 금리나 했죠. 네. 이런 정책 패키지가 나와서 당장 한두 달 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거 흐름으로 봤을 때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경기에 플러스 요인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작년 7월부터 정책 드라이브 걸었다면 올해 7, 8월쯤부터는 경기에 좀 살아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한두 달은 조금 불안해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왜냐면은 네. 자 이번에 소매 판매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3.7% 성장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근데 6월 달에는 이게 9.5% 기저 효과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훅 떨어진 게 있어서 이번에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 거였는데 3.7에서 2.0으로 더 떨어졌거든요. 분명히 소비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월 달에도 이 기저 효과가 소멸되면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반등하면은 되게 다행인 건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중국 경기 불확실성은 아마 7, 8, 9월 달에 좀 증폭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삼중전화가 있었는데 개혁이라는 단어가 53번, 발전이라는 단어가 43번 나왔는데 내수 확대라는 언급은 한 번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내수 부양에 대한 포커스가 좀 세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이게 순서예요, 순서. 네.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중국 공산당에서 정책 중요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장 경제 민생 안정이 네 번째로 좀 내려갔죠. 개혁, 발전 다음이에요. 그리고 쭉 보면 녹색 발전도 좀 순위가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이 조금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9월 달 정도까지. 근데 이게 뭐 이제 시장 중국 경기는 이제 망가진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7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정책 드라이브가 시차를 두고 유입되게 되면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최근 경기가 왜 나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중국은 경기 사이클상 둔화예요. 근데 이 둔화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아마 하반기에 이게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최근 중국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런 경기 부양 정책들의 효과가 하반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들을 넣으면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좀 불안 요인들,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는 맞지만 중국이 그렇게 망가질까? 그렇진 않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우려하셨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좀 나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돼봐야지 알겠는데 관세 정책에 대해서 중국을 굉장히 압박할 거고 맞아요. 중국뿐만 아니라 뭐 우방도 상관없이 다 유럽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게 확신돼서 망가지냐?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2017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이.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선이었다면 드라이브가 세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쉬고 다시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내각을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허니문 기간도 있고 정책을 다시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그런 준비 과정이 있었고 2018년부터 꺾였던 거죠. 네. 그런 그림이 나타나서 저는 내년 25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가 경기나 이런 데 영향을 주긴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잘 가던 걸 확 꺾는 거나 막 못 가는 확 올리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잘 가던 산업이나 경기 흐름에 정책이 시행돼서 그게 효과를 주면은 잘 가던 거 여기까지 갈 수 있던 게 조기에 꺾일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잘 못하던 게 시간을 두고 바닥을 통과할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이런 관세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경제나 뭐 전반적인 산업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정도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증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증시는 되게 재밌는 게 자, 달러 대비 위안화랑 원화 약세가 되게 심해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중국 경제표도 부진하고 그러니까. 근데 S&P 500 대비 중국 증시, 한국 증시는 더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싸니까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증시가 뭐 등락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3,100선 상해 종합 지수는 그리고 홍콩 H 지수는 7,0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8월 달에 나오는 7월 경제 지표, 9월 달에 나오는 8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등락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등락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그렇지 않을 거다. 특히 LRP 1년물을 금리 인하한 정도로 지금 단기적인 경기 흐름을 좀 안정시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반등 시도한 뒤에 추후 나오는 경제 지표들 결과에 따라서 등락은 좀 있겠다. 기술적 반등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7월, 8월, 9월 지나서 이제 경기 부양 효과들이 이제 8월, 9월 경제 지표에 좀 유입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지금은 급반등한 데 따른 되돌림 이 과정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좀 커진 거고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진정되면은 다시금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8월, 9월 중에는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7월 FOMC가 또 목전에 와 있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은 거의 100% 90몇 프로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7월은 좀 시그널을 그러면 언제라도 좀 줄까 이게 궁금한데 어떠세요?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네. 파월 연준의장도 최근 스탠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물가 2% 목표 달성하지 못해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물가 고용 두 가지 지표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 만약에 고용이 악화되면 대응해야 된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금리나 2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분기 때는 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좀 흐름들을 잡아갈 텐데 등락은 있겠지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매파적인 크리스토퍼 윌러라는 연준 이사도 금리 인하가 타당해지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도 디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파적이었던 연준 위원들까지도 좀 스탠스가 좀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저는 8월 1일 새벽에 확인되는 7월 FMC에서의 좀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 시그널은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은 이번 주죠. 25일, 26일 날 GDP 성장률 그리고 PCE 물가 발표되는데 GDP 성장률과 같이 발표되는 2분기 PCE 물가는 2%로 다시 떨어져요. 지난 분기에 3.7로 튀면서 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PCE 물가도 헤드라인 PC는 2.6에서 2.4 코어 PC는 블룸버그는 2.5 그리고 인플레이션 나오는 2.4예요. 만약에 2.5로 나오면 안도할 수 있겠고 2.4로 나오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최근 좀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가 살짝 꺾였습니다. 오늘자로 보시면은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2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46.7, 3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45.4로 좀 역전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거의 기정사실화했는데 11월, 12월 중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겠구나라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물가가 잘 나오고 그리고 8월 1일 날 새벽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3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채권 금리는 좀 더 레벨 다운되고 그 와중에 코스피나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림들 이 와중에 성장주나 반도체가 가격 메리트에 의한 반등 시도가 나타나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밀리는 것은 지금은 좀 언더슈팅 같고 시간을 두고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2,900을 향해 갈 거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뭐 2번 하든 3번 하든 하게 되면 달러의 흐름은 약세로 좀 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코스피에겐 좀 유리하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달러화 흐름하고 채권 금리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게 채권 금리인데요.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8월 초중반까지는 4%대를 지지력 테스트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8, 9월 달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계속 4%를 노크하는 그림들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3% 후반까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저점을 찍었던 3.7을 깰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올해 4분기 중에는 4를 깨는 그림들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시장엔 좋은 그림들이 나오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증시는 워낙 채권금리 등락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고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3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반등하는 그림인데 저는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와중에서 102포인트까지는 떨어질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100포인트 밑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달러가 안정되고 채권금리도 안정되는 그림인데 이제 쭉 빠지기보다는 울퉁불퉁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굴곡을 잘 활용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증시의 분위기 반전 지금 2,750선까지 레벨 다운 됐는데 좀 가능할까요? 채권물이 내려가면 항상 좋았어요.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코스피를 보면은 5월까지는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1월부터 5월까지를 보면은 1월, 4월, 5월 달에 못했어요. 1월, 4월, 5월 달이 뭐냐면은 채권물이 반등했을 때예요.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2월 달은 글로벌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2달 동안 그래요? 17%. 최고예요. 17%. 와. 2,270에서 2,670이 올랐어요. 2달 동안 400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때 채권금리는 5에서 3.7로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6월 달에도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 이 회색 바 차트인데요. 글로벌 최상위권이에요. 대만, 인도 다음이 코스피였어요. 왜? 6월 달엔 채권금리가 훅 떨어졌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7월 달 들어서 채권금리가 미적미적하고 반등 시도하니까 또 좀 수익률이 좀 낮아졌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안정되면 수급은 좀 개선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움직일 텐데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채권금리에 예민한가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최근 시장이 뭐 급락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외국인 선물 매매가 또 과격해졌어요.
보시면은 외국인 요 파란색이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고 회색이 금리인데 자 보시면은 9월 10월 달에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하니까 선물에서 5조 3천억이 나오면서 와장창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채권 금리가 훅 떨어지니까 8조 5천억이 들어왔어요. 네. 반등하니까 6조를 팔아버리고 와. 또 멈추니까 또 여기서 6조를 사고 네. 또 반등하니까 여기서 6조를 팔고 난리도 아니죠. 어. 최근에도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대거 매수했다가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하니까 또 매도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채권 금리가 안정되면은 저는 외국인 선물 매매에 의한 좀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누적 선물 순매수인데 보시면은 증가하고 있네요. 그래도. 네, 그래도 우상향이에요. 와.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등락을 야기하는 변수지 음. 시장을 추세를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 부근에서 좀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데 저는 더 큰 매도보다는 여기서 분위기 바꿔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좀 안정을 찾으면 원달러율도 내려오겠죠. 저희는 뭐 3분기를 지나면서 뭐 1,300원대, 1,350원대 지적 테스트 깨는 그림들 나올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1,270원, 1,3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이야.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 이렇게까지 약세를 보였던 그림들이 좀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그림이 달러 대비 원화가 계속 약세인데 외국인은 계속 샀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샀어요. 올해 내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더 세지진 않아요. 왜냐면 많이 샀던 것들 중에 환차익까지 보는 거잖아요. 환차익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차익 실현하는 심리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동안 샀던 것들은 좀 정리하고 안 샀던 것들을 좀 산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그림이 특히 현물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텐데 중간중간에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 특히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기차 이런 거 엄청 샀다 그러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네.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 보면 단기간에 많이 빠졌어요. 팔 이유가 없죠.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환차익을 볼 수도 있는 레벨까지 올라와 있어서 저희는 뭐 특히 수출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앞두고 있고 실적 전망치도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외국인은 최근 급락을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장님께서도 코스피 분위기 반전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 네. 아.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7월 말 8월 초 8월 초중반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실적 시즌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또 하나 보실 거는 이게 저게 매달 보여드리는 그림이긴 한데 이 회색이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예요. 0.8 올라가면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정점이다. 이게 꺾여 내려오면서 리스크 온 시그널. 여기서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이다. 이게 반등을 하면서 조정. 지금 한 0.6, 0.7까지 와 있거든요.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진행 중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어도 이게 0.8까지 간 뒤에는 꺾여 내려올 때 시장 반등을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빅스도 지금 막 급반등을 했거든요. 이게 3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 정도라고 한다면 다시 내려올 테니까 멀지 않은 시점에 리스크 온 시그널이 재개되고 변동성은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가 2,770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좀 등락은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방향성 자체가 위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2개월 선행 PER 10배가 2,935입니다. 아. 지금 9배 초반이에요. 네. 9.5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싸다라고 먹힐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9.43배가 2,766인데 이것까지 저번에 깼던 거거든요. 장중에 좀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더슈팅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여기 레벨 정도면 또는 이 레벨 밑이라면 저는 사야 되는 조정이지 팔아야 될 조정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950선 이상을 좀 열어두기는 어려울까요? 일단은 10배를 넘는 그림이 나오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좀 컨디션이 좀 세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금리 인하 8월 달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면은 금리 인하 시그널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8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세번 금리 인하 또 기대를 하겠죠, 시장에선. 네. 세번 금리 인하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9월, 11월 오늘 기준인데 12월까지 금리 인하를 쭉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경기가 그렇게 나쁜가? 또는
이게 너무 과하다라면은 과도했던 흐름들을 되돌리는 그림이 나오겠죠. 네. 그 과정에서 채권금리는 또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기가 너무 뜨거웠고 금리 인하 기대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아. 그럼 금리 인하 많이 하겠네가 시장이 우호적이었는데 네. 지금은 경기도 많이 내려와 있고 금리 인하 기대는 3번이에요, 연매. 네. 그러면 경기가 더 나빠지면은 경기 불안 심리, 경기가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채권금리, 금리나 3번에 대한 되돌림이 네. 아마 8월 중순 이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8월 14일 날 7월 CPI가 발표되거든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 나오기 기준으로는 지금 3개월 연속 떨어졌잖아요. 플랫하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둔화세가 멈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3번 금리 인하 기대했던 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면은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좀 시장을 누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많이 내려왔어요. 22년 7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와서 경제지표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미는 향후 나오는 경제지표들은 그동안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못했던 경제지표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나은 경제지표들이 나오면 좀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 또는 경제지표가 많이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오면은 이 둘 간의 균형점이 깨지면서 8월 중순 이후 7월 CPI를 확인한 이후에는 이런 시속 게임에 의한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2930, 2950 정도까지는 열어놓나 하더라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3000 가는 그림보다는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코스피 2770, 2800 밑에서는 사자, 트레이딩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2900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좀 조심하자. 지금 더 욕심이 낼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장님께서는 금리나 그 시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가 뭐 확 빠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제 연간 전망 하반기 전망 자료는 그 그림을 넣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얘기들은 금리 인하면 폭락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맞아요. 2000년 이후 3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면은 다 폭락했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왜냐면은 기준 3번의 케이스가 뭐였냐면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19 때예요. 그러면은 이 3번의 위기가 금리 인하 때문에 위기가 안 나요. 원래 그냥 문제가 그죠? 있었던 거고. 위기가 발생해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래서 금리 인하한 건데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구나.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금리 인하는 폭락이다. 그것도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의 케이스는 있어요. 1998년. 왜 그랬냐면 그때도 롱텀 캐피탈 마켓이 파산을 하면서 증시가 충격을 받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서 분위기를 바꿔나간 거거든요. 이때도 롱텀 캐피탈 마켓이라는 파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제외한 95년하고 2019년 케이스를 보면 조정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왜 조정이 있냐면 보통 그러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기대감을 막 갖고 올라왔던 증시가 기대감이 현실화됐을 땐 차익 실현하려는 심리들도 들어올 수 있어서 등락은 있어요. 근데 그 등락폭이 10% 20%가 아니라 한 3, 4% 많이 빠져야 6, 7%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폭락이라기보다는 좀 견조한 조정, 일정 부분 과열을 해소하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물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2930, 50 이상에서는 좀 조심하자는 말씀드렸던 거에는 그런 변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그런 등락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금리나 여기에 너무 몰입돼 있는데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 중 하나가 이게 뭐냐면은 12개월 선행 PER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12개월 선행 EPS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보시면은 올해 3월달만 하더라도 PER 10배가 2,5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PER 10배가 2,936. 약 4개월 만에 400포인트가 넘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가는 그 흐름들을 좀 감안해서 올해 연말까지 어디까지 갈까라고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308까지 가요. 그럼 PER 10배가 3080.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디까지 갈까라고 하니까 336까지 가요.
PER 10배가 3,360. 네.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등락을 보이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는 금리나 통화정책 컨센서스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들은 지금 실적 장세처럼 가고 있다. 네. 실적이 올라오는 것만큼 시장이 방향성 위쪽으로 만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매매 포인트는 제가 계속적으로 잡아드리긴 하겠지만 야 시장 무너진다라는 그림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부장님 실적 시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선행 EPS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상승 동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아.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데 저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쇼크만 아니라면 8월 초중반까지 코스피 레벨을 끌어올리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은 전자랑 LG전자 뭐 되게 잘했어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주가가 튀었습니다. 주가가 네. 튀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실적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니까 실적 전망치가 튀었다가 약간씩 꺾이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세지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힘보다는 대내외 악재에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반도체는 올라왔는데 반도체를 뺀 업종들이 지금 좀 꺾이고 있어서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은 반도체, 비철, 증권, 운송, 조선, IT 가전 뭐 그동안 잘했던 애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온전히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언더슈팅이고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뭘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자, 요 그림 보여드리면 네. 업종별로 1개월 변화율하고 1개월 변화율, 3개월 변화율을 좀 빼준 거예요. 네. 이게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실적이 움직인 것보다 주가가 못했다라는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또는 실적이 주가가 좀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적이 덜 하향 조정돼서 주가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실적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투톱이에요, 투톱. 그리고 IT 가전. 뭐 전자에 또 LG전자 힘도 있겠지만 뭐 있죠? LG엔솔도 있겠고 이런 것들, 운송 이런 업종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까지도 저평가된 업종들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기계도 아직까지 3개월은 좀 부담스럽지만 즉 반도체 자동차 대표적인 출주가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 영향으로 내려와서 저는 주가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네. 좀 스프링이 좀 눌린 흐름이지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죠. 네.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와 현재 주가와 현재 실적, 발표된 실적 간의 눈높이에 따라서 저는 조정받기보다는 반등 시도가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불안 심리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주가가 이를 반영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그래서 또 2차 전지 업종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코스닥은 또 코스피 대비해서 흐름이 조금 더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종들이죠. 보시면은 실적 전망 계속 떨어지는데 주가는 더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퓨처엠도 더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 도래했을 때 엄청난 쇼크가 아니라면 반등 시도에 나설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다 반영이 됐다. 네, 다 반영됐다. 자 보시면은 1월, 4월, 7월, 1월, 4월, 7월 실적 시즌마다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안 좋은 실적이라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를 선반영하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심리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전 고점까지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코스닥은 한번 가격갭 메우기 차원에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뭐냐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강인데 2020년, 23년 저점이에요. 굉장히 저평가된 영역까지 들어왔고 12개월 선행 PER은 지금 한때는 20배를 훨씬 넘었었는데 지금 20배 밑으로 내려왔고 12개월 선행 EPS도 등락을 보였지만 레벨이 올라와 있어서 저는 코스닥도 2차 전지 분위기 반전과 발맞춰서
너무나도 내려와 있는 흐름들이 좀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도 추세 반전입니까? 그러긴 좀 쉽지 않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러셀 2000과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익 증가를 보면은 2분기까지는 마이너스예요. 3분기에 플러스 반전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지만 코스피보다 못하고요. 이런 근들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아직까지 크고요. 그래서 가격갭 메우기 차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져 있던 게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오는 차원의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뚫고 막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경로는 어제 좀 많이 빠졌고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 830선 회복 여부에 따라 좀 달려있긴 한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840, 50 오버슈팅이 나오면 860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저점 테스트하는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그림들로 열어놓고 있어서 지금은 반등을 노린 매매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또 다른 업종별 등락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그림이 그동안 너무 잘했던 화장품 우리가 꺾였고요. 네. 7월 달 들어서 짙은 색이 6월이고 빨간색이 7월이에요. 자동차가 꺾였고요. 네. 그리고 쭉 가다 보시면 기계도 꺾였고 비철목재도 꺾였고 필수소비재도 좀 꺾이는 그림이고 이런 그림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4, 5월 달에 너무 잘했던 업종들이 좀 쉬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4, 5, 6월 달에 계속 못했던 건강관리가 1등이에요 지금. 네. 디스플레이도 계속 부진했다가 최근 6월, 7월 반등을 하고 있고 조선업종은 그동안 꾸준히 잘했고 은행은 6월 달에 급락했다 반등을 하고 증권도 급락했다 반등하고 즉 4, 5월 달에 너무 잘했던 애들은 쉬고 4, 5 또는 6월 달에 못했던 애들은 7월 달 들어와서 반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순환매 차원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지금 10%포인트 올라와서 건강관리 여기였었는데 건강관리가 원래 이 정도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좀 회복되고 너무나도 강했던 업종들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ADR이라 해서 종목 등락 비율이거든요. 이게 요 저점까지 있으면 이게 반등을 하면서 좀 시장 레벨도 올라가고 좀 그동안 못했던 업종들 순환매도 나타나고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텐데 저는 아마도 지금부터 흐름들 7월 지나고 8월 초중반까지는 이렇게 눌려있던 애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높았던 애들이 좀 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여전히 못한 또는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종목들 업종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주하고 성장주가 그쵸.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네. 최근 최근 뭐 이익이나 수급 흐름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작년 11월, 12월을 보면 반도체 플러스 성장주가 움직이면서 지수 레벨을 끌어올렸어요. 네. 그만큼 성장주하고 뭐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잘합니다. 기계, 조선, 반도체, IT 하드웨어, 최근 급반등한 건강관리까지 디스플레이까지 잘하는 애들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니까 언제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기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곤 있지만 조선 반도체도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IT 하드웨어, 건강관리, 디스플레이까지도 외국인 수급이 바뀌면서 급반등을 야기하는 그림들이 나온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은 아쉬운 게 2차 전지죠. 또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니까 IT 가전, 에너지, 철강 이런 업종들이 실적 전망치가 좀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매도세가 진정되는 듯 했던 그림에서 IT 가전, 뭐 에너지는 좀 사고 있지만 화학, 철강 이런 쪽이 좀 수급이 아직까지는 탄탄하지 못하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 끝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 건강관리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다가 갑자기 순매수 전환하면서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보다 10%포인트 아웃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다고 해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실적과 맞물려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적 발표 이후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인 성장주 관심 많으실 텐데 네. 2차 전지하고 인터넷 주가 전망. 오늘 또 인터넷도 많이 많이 따지고 있죠. 뭐 전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종목별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업종별로. 지금 2차 전지는 요때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에 여기를 깨면 안 됐었어요. 4,000선을 깨면 안 됐었는데 이걸 깨고 내려오다 보니까 언더슈팅 구간은 맞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3,700선 초중반 여기서 바닥을 잡고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그림. 못한다 하더라도 4,150까지는 좀 올라오는 그림.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는 반등하는 그림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죠.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고 4,300, 4,400. 만약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나올 텐데 실적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결정될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오늘 K모가 좀 많이 빠지죠. 뭐 구속 이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 인터넷 업종들은 급반등 이후 좀 쉬어가는 과정, 지지력 테스트 이 정도 930선 정도에서 지지력을 확보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네. K를 제외한 N사라든지 게임 업체 중에 급등했다가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오는 업종들 종목들은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고점 돌파 시도를 염두에 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즉 정리드리면 2차 전지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최근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섹터로 제약바이오랑 조선해운 되게 최근에 흐름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죠. 엄청 좋았죠.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자, 이건 제약바이오인데 밑에서 잘 사신 분들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요 1900, 2000 가까이서 사셨던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좋은 그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동평균선들이 다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쉬더라도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기 과열권에 들어와 있고 좀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왔는데 에너지나 힘은 약해지는 그림이라서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기간 조정이면은 1980선 전후, 만약에 가격 조정이면 1910에서 30선 전후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림이라서 제약바이오는 따라가는 건 지금 무리가 있고 지금 높이 사신 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고 저기 저가에 사셔서 그냥 묻어놓으실 분들은 그냥 두셔도 된다. 그리고 조선 해운지수 또한 좋은 그림이죠. 다만 이 또한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이 나오고 있어서 12,100에서 12,300 정도까지 지지력 테스트 이후 다시 올라갈 그림이라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즉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랑 인터넷은 지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사면은 전고점까지 반등한다는 말씀드리는데 반대로 최근까지 강했던 제약바이오랑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과열권이라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일부 차익 실현하셔서 오히려 2차전지 인터넷을 사시는 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섹터로 반도체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그래서 반도체도 좀 매수해도 될까? 일단은 반도체 수출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떨어졌던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수출은 좋았는데 수출 물량은 계속 떨어졌던 그림이 2월 저점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전자는 지금 84,000원을 깨고 내려오고 있고 닉스는 지금 20만 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8만 원 여기 8만 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82,000원, 81,000원 여기서 8만 원 사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라 보고 있고 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대를 깼는데 이게 회복되게 된다 한다면 한 22만 원, 23만 원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2019만 원까지 간다면 여기까지 또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제가 지난번에 시간 나와서
닉스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그때 조심하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씩 모아갔다가 22만 원, 23만 원대에서 일부 정리하고 다시 또 떨어지면 모아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반도체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원 초반이면 살만하다. 그러다가 9만 원 돌파 시도하면 좀 정리했다가 또 8만 원 초반으로 내려오면 사고 계속 지금부터 8월 초중반까지는 반등을 노리시고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비중을 줄여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섹터로 최근은 좀 주춤한데 가장 오래 강했던 기계업종도 궁금합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까? 올해 수익률이 1등이에요. 기계업종이. 근데 큰 흐름들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실적 전망도 연간 단위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인데 문제는 2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분기별 실적에 있어서 2분기가 피크, 3, 4분기는 1분기보다 낮은 전망치가 들어와 있거든요.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 약간의 그림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좀 쉬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기계업종 차트를 보면은 1500에서 1700이 되게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리고 상승 추세 상단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등락이 있더라도 아까 보셨던 닉스처럼 등락이 있더라도 좀 1250 정도까지는 쉬었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계업종을 저 밑에서 잘 사신 분들이면 들고 가도 괜찮다. 만약에 고점에 사셨던 분들은 좀 빨리 나왔다가 다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자. 그 저점 매수 타이밍은 직전 저점 수준인 한 125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부장님 세제 개편 이슈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차랑 금융주랑 다 이게 수혜주라고 했는데 자동차는 하락하고 금융주는 여전히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은 이걸 보시면 은행, 증권, 보험, 자동차, 상사자 문제까지 별 문제 없습니다. 실적은. 근데 워낙 많이 오르고 지금 금리 변수에 따라 등락을 보이다 보니까 은행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요. 증권도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도 차익 매물이 나왔죠. 상사자 문제도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사는 그림이고 뭐 유틸리티, 소매유통 계속 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자동차는 살만한 구간에 들어왔다. 좀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그랬다가 좀 내려와 있는데 살만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한번 잘 보시면은 자동차하고 금융하고 자동차가 좀 한 발씩 앞서요. 이 저점, 여기 고점, 지금 고점. 그러네요. 그래서 금융주는 지금 좀 하락할 수 있다. 조심하자. 그래서 자동차는 이만큼 내려왔다가 2200까지 반등하는 그림, 한 10% 정도 반등 여력이 있고 금융주는 좀 과한 흐름이 나와서 455, 440 정도까지 전저점까지 지지력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저는 자동차는 대응 가능하고 금융주, 은행이나 이런 쪽들은 좀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의외의 급등을 보였던 중국 소비주 엄청났죠. 네, 요거 지금도 살만한 가격대인지. 일단은 필수 소비재 음식료 쪽 좀 괜찮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화장품 의류도 괜찮은 그림이 나오는데 실적 전망치가 꺾였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와장창 깨졌다가 외국인이 다시 사는 그림이긴 한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6,800선을 지켰으면은 7,000선, 7,050선을 돌파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 있어서 저는 매수 타이밍이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한 4,500선 전후까지 좀 내려올 수 있어서 그 정도까지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좀 과합니다. 조심하세요 말씀드렸었는데 이 고점에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레벨에서 한 3, 4% 정도 더 조정받으면 사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장님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 중국, 한국까지 섹터별로 다 너무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네요. 범피할 수는 있지만 좀 지금은 특히 코스피가 지금 레벨이라면 2,800 밑이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다만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을 보여줄게에는 9월 금리나 9월 FMC를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제가 몇 달째 말씀드렸던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고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FMC가 9월 18일이거든요. 네. 그때 점도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럼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달째 나오면서 똑같은 말을 했던 게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고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팔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더 떨어질 것 같은 구간이라서 사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2,900 넘고 2,950 넘나들게 되면 다들 그때 3,000 다 간다 얘기할 겁니다. 그때 오히려 좀 조심하신다면 짧게라도 내 자산을 또 더 불리고 주식 수익률 더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너무 많은 정치적 이슈 이벤트 뉴스 노이즈에 현혹되기보다는 지금 주가 레벨이 어딘지 2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더 포커스하고 집중하시는 게 이 시청자분들의 구독자분들의 수익률 제고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